안녕하세요. 홍성규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는데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앞에 들은 얘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제 얘기를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영향가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험한 내용이죠. 더 센 파시즘 시대가 오고 지금 우리 이 시점에 100년 전에 지금과 유사한 사회였던 세계에서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선택했고 독일은 히틀러를 선택해갖고 굉장히 상반된 결과가 나왔죠. 독일은 다 파멸의 길로 갔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장치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게 오늘 뉴스핌이 주최하는 포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들이 아주 약해요. 순서가 바뀌었지만 제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를 논의했는데, 그것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시즘이라는 용어는요, 옛날에 우리가 아는 독재자라는 의미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파시스라는 말은 이렇게 묶음, 하나가 된다, 단결한다, 뭐 이런 좋은 뜻이에요. 사실은 군대에서 주로 로마 시대부터 사용하던 말인데요. 지금이 100년이 지났는데 저 왼쪽에 보시면은 이태리에서 3년 전에 이태리의 극우 정당이 하일 히틀러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스웨덴, 우리나라의 지상 천국이라는 스웨덴에서도 나치당, 파시즘 정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치즘은 파시즘 중에서 인종주의가 가장 강한 것. 우리가 아는 독일이 했던 거고요. 전반적인 정치 체계로 보면 파시즘으로 보는 게 낫죠. 미국도 그렇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파시즘의 비율이 얼마나 됐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여러분 뭐 요새 이란 전쟁 때문에 많은 생각들 하고 있겠지만 지지율이 40%대예요. 일부 언론에서 30% 초반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여론조사 기관이나 극단적인 기관들이고 40%고요. 미국 공화당이 42%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인의 40%는 파시즘을 지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유럽은 한 20% 정도의 정당들이 거의 다가 이런 극우 정당화 되고 있는 거예요. 1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민주사회랬다, 자본주의가 정착이 돼 있다, 인권이 향상됐다, 이런 용어를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왜 다시 100년 만에 이런 세대가 왔을까?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파시즘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에요. 세상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서로 싸워서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독재 체제가 되면 일단의 그룹들이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본인들이 권력과 부를 다 가져가죠. 마찬가지로 파시스트들은 강하고 자신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되고 약한 사람은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파시스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제로섬 사회, 내가 딴 사람과 싸워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내 파일을 더 갖는 방법은 강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촌을 아우르는 정치 이념은 전부 다 국가 파시즘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시즘의 원조 국가인 독일에서부터 한국 사이에 있는 나라 중에 제대로 민주주의하는 국가 한 나라도 없다. 다 파시즘 국가로 가고 있고요. 한국은 외로운 민주주의의 섬나라가 됐습니다. 일본도 다카이치 총리가 된 다음부터 파시즘 경향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이미 오늘 신문에도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국회도 잘 안 간다 뭐 하는데, 제가 뭐 6개월 지나면은 과거 아베 총리보다 더 강한 그런 형식이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은 캐나다 남쪽은 다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약육 방식으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반대 뭐 하고 요 전체주의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전체주의라는 게 뭐냐면 저희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학교 다닐 때 나라를 위해서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 국가가 가는 길에 우리는 무조건 헌신해야 된다. 그런데 헌신했더니 일부만 부를 독식하고 권력을 독식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체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단결을 의미하는데 우리 단결해서 뭐 할 거냐? 가진 놈이 더 가져간다니. 가진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나머지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지금 이란 전쟁,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인종주의적인 성향도 상당히 있는데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500만이 넘습니다. 레바논도 500만이 넘어요. 근데 더 과거로 보게 되면은 인구 차이가 그렇게 과거에는 인구 비율은 비슷했지만 인구 절대 인원수로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500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랑 똑같은 인구가 쳐다보고 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쟤들이 더 인구가 더 늘어나면은 우리가 나중에 먹힐지 모르겠다. 더 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전쟁의 본질은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 사우디에 3,800, 이란이 9천만이나 되는 인구가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은 버틴다. 시간이 20년, 30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미국을 주름 잡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세력과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을 해서 하는 것도 인종주의와도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파시스트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지도자는 영웅으로 본다. 그냥 영웅이 아니라 무오류의 영웅. 그래서 종교적 가치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파시즘은 성격들이 강합니다. 우리가 박정희 시대에 전두환 시대를 봤는데요. 그때랑도 유사하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전 지구촌에 있는 시민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보면 파시즘은 극우, 민족주의, 인종주의, 전체주의, 뉴라이트 등을 통해서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경제적 착취를 일삼으며 인권과 민주주의가 무너진 정치, 사회, 경제 구조로 의미한다는 거죠. 불평등이 일반화되고 계급사회를 만든다는 거죠. 제가 정의한 거예요. 이 독재라는 말은 너무 일반화돼서 좀 흉측한 말을 갖다 붙였어요.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파시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체주의를 유지한다는데 저기 히틀러고요. 이거 무솔리니인데 참고로 무솔리니 이 사람 되게 재밌죠. 이 패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무솔리니 당시에 이태리의 그 여성 동지들이 이 무솔리니를 되게 좋아하고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스탈린도 히틀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책을 찾아보니까 무솔리니랑 히틀러한테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하고 편지가 1년에 수천 통씩 왔대요. 무오류의 영웅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독일의 시골에 있는 이발사가 히틀러의 머리를 깎아주기 위해서 그냥 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걸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서 히틀러 머리 깎아 와서 됩니까? 라고서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책에 다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모두는 국가 안에, 국가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국가는 전부이고 개인은 없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하는 다 자신들의 상황을 위한 거죠. 이게 최근에 와서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이렇게 차베스가 국민이도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이렇게 자기가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우리가 국민이다. 당신들은 누구냐? 파시스트가 99%고 1%의 적을 만들어서 항상 공격하는 게 이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시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화폐에다가 생존 인물이 현직 대통령이 이걸 넣겠다고 하는 거죠. 이거 큰 바위 얼굴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있는 거요.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 트럼프 얼굴을 새기겠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금 법안이. 우리나라 같으면 말도 안 된다고 난리 쳤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파시즘 국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뭐 규제를 해제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전기톱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위협하고요. 에콰도르 대통령입니다. 얘는 정글들을 들고 나와서 까불면 죽여. 우리는 이걸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겠어요. 과거를 주름잡던 파시스트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향수에서 특히 중장년층 그런 게 있어요. 경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어. 전두환 있을 때 경제는 좋았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부 일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걸 개발 독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개발 독재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라고 봐요. 전 세계 역사를 쭉 보면은 아시아의 네 마리용,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네 나라가 이걸 개발 독재를 해서 성공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80년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싱가포르과 홍콩은 도시국가잖아요. 이건 제외를 해야 되고요. 대만은 국민당 정부가 들어올 때 장개석과 함께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지배 엘리트 계층을 지금까지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외하면은 전 세계에서 개발 독재가 성공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또 중요한 것은 이 개발 독재가 그 사람이 잘한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30년 전, 40년 전에 전 세계에서 문자 해독률 세계 최고 국가인 걸 아시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어 주셔갖고서 글씨를 그 정도로 글씨를 다 읽는 나라 한국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업적으로 본다고 우리 국민 모두가 능력이 돼서 됐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개발 독재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일정 부분. 여기 제일 상당 오른쪽에 있는 루즈벨트도요. 당시에는 너무 과감하게 정책을 해갖고서 독재자, 파시스트로 100년 전에는 불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왜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일까? 100년 전하고 지금 뭐가 같을까? 딱 100년 전과 같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완전히 새롭다. 그 당시도 뒤에 다시 비교가 나오겠지만 그 당시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매우 어려운 시기였고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의 위기를 한번 잘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위기라는 거죠. 환경에 이렇게 돈 많이 쓴 적 있어요? 1년에 지금 4조에서 5조 달러 정도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 정도 되니까 4 내지 5조를 환경에 쓰는데 환경 어디에 쓰는데요? 에어컨? 더워졌으니까? 맞죠. 그것도 맞아요. 공기청정기? 맞아요. 또 전기차,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석탄이 제일 싸잖아요. 제일 싼 걸 내놓고 이걸 쓰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공기가 나쁘니까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대표님 사모님이 홍삼 해줘요? 홍삼을 왜 듣냐? 홍삼이 면역력이 좋거든요. 안 해줘요? 집에서 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면역력이 약화돼서 우리가 먹는 약이라든가 이런 거 매우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토피가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기에 있는 거예요. 공기가 더러워지니까 아토피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에서 역피라미드로 바뀌고 과학기술이 인간을 증가할 정도로 생산성이 증대되는 게 모든 게 공급과잉이잖아요. 이 과정에 멍청한 리더, 단기적인 대응만 해서 이 구조적인 측면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느냐? 가장 핵심은 이거만 쫙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공급과잉 상태였는데 20년간 우리는 뭐 했냐? 이걸 가리기 위해서 부채를 기반 성장을 한 거예요. 왜 그런데 지금 이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끝나자마자 파시즘이 난리를 치고 있을까? 더 이상 빚을 늘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빚을 못 늘리는 거예요. 나라마다 상황은 틀려요. 유럽은 정부 부채,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중국은 기업 부채. 국가마다 더 이상 부채를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야 민주주의 안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차별을 해야 돼. 자본주의 되겠어? 그러면서 세상의 모습이 제로섬 사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딴 사람의 파이를 뺏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심해지고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해져서
오늘 뉴스핀 포럼도 여야를 똑같이 동수로 부르는 이유도 갈등이 심하니까. 만약에 뉴스핀이 여당만 부르면 야당에서 내년 포럼 때 아무도 안 오거든요. 삐져갖고. 우리가 모든 것이 갈라지는 것은 바로 저기서 출발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섬 사회가 되니까 정치는 파시즘이 되고 개인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빠져가는 거. 그러면서 성장률은 떨어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기득권은 해체되는 거죠. 여기다 AI까지 나오니까 기존의 기득권은 완전히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합니다. 이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 불이, 사불이라는 게 정착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이 네 사불 때문에 그래요. 직접적으로. 사불이 뭔데?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미래가 안 보여, 불확실하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다. 이 결과.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피드백을 해서 어떡하냐? 에이, 기후위기 투자 뭐하러 해. 미국이 파리 협약 안 하고 재생에너지 안 쓰고 이거 투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살기 어려운데 이걸 뭘 하냐 이거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능은 생존과 번식이 인간의 모든 생물의 기본 본능이잖아요. 자, 번식을 줄이고 있잖아요. 사불 때문에 나는 안 되겠다. 아예 안 낳겠다. 더 안 낳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 AI 투자 안 하면 나 죽는데 무조건 투자해야 되겠다. 기업들은 이런 또 투자를 하고. 늘리니까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지는데 계속 부채를 못 늘리니까 제로섬 사회만 강화되면서 우리의 개인의 정신에서부터 국가 시스템, 정치 시스템까지 굉장히 과거와 다른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보도자료 좀 놓고 보시면 우리 사회 시스템이 피라미드에서 육군 소위 계급장까지 항아리역이 됐다. 2050년이 되면 역피라미드 현상으로 되는 게 확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 젊으신 분들 계신데 참 안 됐어. 저희는 뭐 저희 세대 이때 되면 살아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2050년에 요즘은 21세기의 최대 난제는 뭐냐면 잘 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죽지도 않아. 그러면 이런 구조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보험부터 무너지고. 우리 지방소멸 좀 더 앞 섹션에서 했잖아요. 지방소멸. 지방소멸은 인구 줄이니까 당연한 거지 뭐.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거고.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내는 거 아닙니까?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이제 요즘 연금위기는 작년에 개혁을 해서 조금 지연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건강보험 위기가 오고 있어요. 저거 끝이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건강보험 위기, 교육 위기, 모든 것들이 위기가 오고요. 이것이 국제 정치 질서도 바꿉니다. 나라별로 고령화 정도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스라엘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구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20년 후에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계종 사찰이 3,100개예요. 1년에 스님이 되시는 분들이 80명, 90분밖에 안 돼요. 조계종 사찰 3,100개인데 가능합니까? 성당 1,800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당이. 1년에 신부님 되시는 분이 90명이에요. 작년에. 노후 준비로 성당을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나. 신부가 되면. 그런데 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또 거기 또. 그래서 참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화가 나 있고 부정한 상태를 파시스트들이 속삭이는 거야. 내가 한 방에 해결해 줄게. 내가 한 방에 해결. 우리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확산되는 심리적 기반이 되는 거다. 더군다나 불평등이 막 확산이 되고 있죠. 어느 나라나 이거 미국의 데이터만 있는데 미국은 상위 10%가 전체 소비의 50% 가까이 합니다. 10%가 50% 소비를 해요. 부채의 절반, 빚의 절반 하위 50% 갖고 있어요. 상위 0.1%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식은 요즘 올라가는 주식은 상위 0.1%가 무려 24%나 갖고 있는 거예요. 1990년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30배 올랐어요. 여기 사람들 큰 돈을 버는 거죠. 이러한 불평등이 암암리에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또 같이 비투를 해갖고 Y세대들, 90년대 중후반생들을 보면은 2012년 Y세대랑 2020년 Y세대랑 빚이 9배나 늘었습니다. 사회에 나오기 전에 이미 빚부터 지고서 시작하는 거죠. 세대 간의 갈등이 부채로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인데 요즘은 지방과 서울이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계급도라고 제가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거 제가 하는데 KB부동산 했더라고요. 지하철역 개수 많은데 집값이 비싸다. 다 아시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주의가 극대화하고 스트레스에 무진장 시달리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래서 자살률 1위 국가가 한국이 됐던 거죠. 심각하게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평균이 뭐냐면 88%가 혼자 있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 12%.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40대를 보면은 87대 13이죠. 젊은이들도 80대 20밖에 안 되는 거죠. 누구 도와줄 사람 있니? 믿고 의지할 사람 있니? 했더니 한국은 가장 낮아요. 그나마. 이건 전 세계 공통인데 한국이 특히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죠. 특히 사회적인로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 학력적으로 고졸 미만, 중졸생들까지 아예 없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학력을 많이 배울 사람일수록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회 리더 그룹과 지배 계층의 지도층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건데 역시 보시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 굉장히 높아요. 한국은 어디냐면 여기 있거든요. 러시아랑 비슷해요.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은 배운 새끼가 더 해먹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배운 놈이 더 해먹어.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 검찰개혁이나 이게 뭐예요? 검찰개혁하고 법률 개혁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문과 전교 1등들이죠. 여러분들 전교 1등 안 했으니까 오늘 여기 와 있잖아요. 전교 1등 한 사람들은 법조인이 되든가 아니면은 요즘은 국립연수원에 가 계신 분이 많아요. 배운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어렵다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트 계층, 리더 계층의 각성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더 이상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과거에는 경기가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개입해 갖고서 경기를 부양했는데 지금은 어렵다.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가 됩니다.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정부 부채가 35조 달러인데요. 2040년 되면 81조 달러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 빨간색은 선진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좀 올랐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올랐다가 평화시잖아요. 평화시에 이걸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사회복지에 할 수 있느냐? 이머징 국가들은 정부 부채가 이렇게 낮은 이머징 개도국들은 낮은 단계지만 지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왜 낮냐? 하도 많이 부도나서 떼어먹었거든요. 우리 IMF 같은 거 우리는 다 갚았지만 못 갚은 나라 무지 많아요. 지난 200년 동안요. 그리스는 국가 부도가 9번 났어요. 얘네는 국가 부도 내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7대조 할아버지도 나라 팔아먹었는데 뭐 우리가 하면 어때? 그런 나라 한국이랑 같습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죠. 어쨌든 국가가 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것이 주요 선진국들, 유럽, 영국, EU 이런 나라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부 부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가 이게 경제 발전의 모든 장기 그림입니다. 2%도 어려운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보면 2025년 말고 24년에 아무 일도 없는데 1%대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엄청난 일이에요. 24년, 25년 1%라고 하는 거는. 1%대 3, 4년만 되면 일본의 1992년, 3년하고 같아집니다. 나라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나라를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뭔가 우리가
성장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느낌들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데 심리적인 기초가 되고 있고 있거든요. 뉴스핌에서도 포럼의 주제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국가를 다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더 문제는 우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 성장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자본을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노동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딱 세 가지인데 2029년이 되면 노동은 늘릴 수가 없어요. 고령화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이게 마이너스로 우리 역사상 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자본 투자를 더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생산적 금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 통합도 해야 되고 사회 구조 개혁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과거보다 더 많이 해야지만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국이 2015년 대비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게 선진국의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쌓아놓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70년대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금방 자신한테 영향이 오거든요. 영향이 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쌓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쌓아놓은 자산이 스톡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스톡 쓰면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 거예요. 일본이 갑자기 버블이 꺼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그럼 소비 10% 줄이지 뭐. 전 국민이 동시에 10%로 줄여버린 거죠. 그렇게 30년 하니까 나라가 거덜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양극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 재미있는 이게 유명한 사람이죠. 카르 슈미트라고 히틀러의 그 뭐라 했다 법률적인 논리를 만들어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제로섬 사회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맨 윗줄을 보자. 정치의 본질은 경제, 도덕, 미학이 아닌 적과 동지의 구별에 있다고 보면서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적은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존재라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바꿔 말하면 적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의미죠. 마지막 줄은 제가 만든 얘기인데요. 지금 왜냐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없으니 우리 편만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미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축사회나 수축사회 2에서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뭘로 표현하냐면 아령 아시죠? 아령 사회였는데 지금은 바벨로 바꿨어요. 바벨은 뭐냐면 이렇게 역도선수 하는 긴 거 있죠. 역도선수는 양쪽에만 잔뜩 모여있고 가운데가 가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정치 얘기 많이 했는데요. 왜 국민의힘에서 탈당할 사람들이 있어서 정당을 못 만들까? 중도가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탈당해서 중도를 약간 지향하면서 나가는 순간에 그 정당은 존재감이 없어요. 이 내용을 지도부도 알고 있고 탈당하고 싶은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어정쩡하게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너무 갈라지고 있는 것도 이런 거고요. 개인의 입장에서 극우에 계신 분, 극좌에 계신 분,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계속 사람들이 모여가고 있는 거예요. 모여가고 있는 거는 SNS에 도움도 있고 하지만은 가운데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 생각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정치적인 잠깐 말씀드리면 AI를 통해서 나의 신념과 동일한 유튜브를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신념하고 틀린 것만 계속 제껴버리면은 유튜브에 나왔는데 보던 거를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똑같은 것만 계속 보내주는 거죠. 더 강한 거,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그러다 보면은 이쪽에서 모인다고요. 그러면 동창회 갔는데 친구들이 너 이 새끼 왜 나이 들더니 왜 이렇게 이상해졌냐? 외로울 거예요. 가족들도 소외를 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갔더니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수만 명 있네. 온라인에 들어가 봤더니 좋아요가 막 수만 건 있네. 구독이 막 100만 명이나 되네. 이 안에서 행복을 찾는 매우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 이게 출발은 세상이 바뀌고 뭐 기후위기, 인구 감소 이런 걸 했는데 이것이 사회의 양극화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스스로 관둔 거예요. 저는
공천 탈락한 거 아닙니다. 저 지금 나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봤자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뭘 하냐고. 우파는 이 사람들 귀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좌파는 이 사람들 귀에 맞는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국민의 절반이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믿고 나도 그 구성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래서 국민 통합이 중요한 거고 역으로 정치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더 업된 파시즘이라는 책을 쓴 거죠. 오죽하냐면은요, 미국인데요, 빨간 거는 공화당이고요, 파란 거는 민주당입니다. 대선이 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 공화당 지지자들 보세요. 빨간색이 쫙 올라가죠. 아, 경기 좋은데? 그 다음에 파란색 떨어지죠. 바이든 됐을 때 보면 빨간색, 공화당은 경기 나빠 하고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가 올라가죠.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이렇게 올라가죠. 공화당은 올라가고 민주당은 떨어져요. 경제 정책도 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저러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를 정치 성향별로 봤더니 민주당은 이렇게, 저기 공화당 사람들은 어이씨 소비 좋은데 뭘 왜 이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저 바닥을 달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다른가요?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비스무리하다가 이렇게 2024년 오다가 작년에 이제 내란 사태 이후에 놓고 보시면 진보는 다 좋은데 보수는 나쁜데,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적으로 경제 정책을 폈을 때 성과가 잘 안 나옵니다. 심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거는 경제에 대한 시각뿐인데 다양한 형태의 갈등 수준을 정리를 해보면은 50을 중심으로 봤을 때 다 굉장히 과도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 파시즘 100년 전의 파시즘 시대와 지금이랑 비슷한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과거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왔을 때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집단적인 부적응이 나타났을 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년 전에 정리하면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오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제도화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대단한 무질서 시대였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자유와 민주주의가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하는 거죠. 종교까지 정치에 참여했고요. 사회는 부패를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과학혁명이 나왔죠.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 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운 게 1906년인가 그런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에 전 세계 비행기가 20만 대 정도 됐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뒤 20년 만에, 20년도 안 됐는데 10몇 년 만에 20만 대가 날아다닐 때 그 충격은 지금 우리가 AI 보고 받는 충격 이상이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드 자동차가 2,000불 가던 게 300불까지 떨어집니다. 아무나 자기 사람 갖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면 독점 기업가가 나와갖고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인간을 시계 태엽 속에 있는 부속으로 해서 채플린이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지금 비슷하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 비슷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독점자. 그리고 이 당시에 독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했었죠. 1922년부터 24, 5년까지요. 인플레이율이 얼마였냐면 무려 1조 배 올랐어요. 1조 배. 그러니까 종이가 완전히 휴지가 된 거죠. 이 당시에 커피를 마시려면 커피집에 가면 한 사람이 미리 가서 셋이 만나면 미리 혼자 먼저 가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일 막내가 가서 세 잔을 시켜놓아야 돼요. 오는 동안에 커피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그 정도로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공황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우연인 거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1919년, 20년에 와갖고서 많이 보는 사람은 1억 명, 적게 보는 사람은 3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공산혁명이 1917년 시작됐죠. 부자들의 재산이 다 뺏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교롭게도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내부적인 문제로 대혼란에 빠지면서 고립주의로 가서 국제 분쟁에 개입을 안 하니까 파시스트 신났네, 미국 없으니까 딴 나라 막 침공하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에 보면 이태리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고 프랑스가 독일의 일부를 루르를 점령하기도 하고, 이런 국가 간의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미국이 그 당시에도 고립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지금 한번 비교해보면 똑같지 않나요? 민주주의 외국 종교 뭐 이런 얘기 하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한국도 종교가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기득권 계층의 구조적인 부패, 불공정이 있고요. AI 등장으로 저 5번 보면 사람의 노동의 가치가 약화됐고 빅테크들이 경제적 독점이 심하면서 바로 쿠팡 사태가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에서 독점이 강해지고 생활물가 올라가고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어려워졌고 자 우리 시간적 코로나 있죠. 이념 갈등 격화되고 있죠. 미국이 지금 새로운 고립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중 위기가 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위기, 자본주의 위기, 경제 성장의 위기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인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공황 때 잠깐 보면은 왜 이걸 보여야 되냐면 이 대공황이 1929년 10월에 발생하는데 대공황이 나온 다음에 독일은 히틀러, 미국은 루즈벨트 선택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했던 공황인데요. 일단 주가 지수를 보면은요. 1929년 9월 3일 고점이 다우지수 고점이 381포인트였는데요. 저점 32년도 7월 8일 41까지 떨어져요. 90%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그 이전에 난리를 쳤겠죠. 지금 우리 요즘 용어로 하면 B2 담보대출 뭐 별짓거리를 다 해갖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 방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공급 과잉이 본질입니다. 이 당시에도 공급 과잉이 굉장한 본질이었고요. 우리나라도요. 이때 1930년대 요 초반에요. 대공황 모르고 지나간 것 같죠. 한국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대단한 피해를 봤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전염이 됐거든요. 처음 듣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년도 뉴스핀 포럼도 꼭 오셔야지 고 홍성국 강의를 들어야지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1930년대 초반에 대공황이 한국에도 영향을 줬다? 진짜거든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GDP가 얼마 줬냐? 미국이 28년 고점 대비 32년이 되니까 GDP가 40%가 줄었어요. 성장률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GDP가 1조 달러 가던 게 1조 달러 갔으면 4,40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은행이 파산하고 이게 미국이 독일입니다. 구직한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 그거랍니다. 저는 독일어 모르는데 아이씨 중고등학교 때 독일어 배웠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이렇게 2입에 D 이상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게 그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독일 노동청에서 이제 일자리 얻으려고 줄 쓴 겁니다. 실업률을 보시면은 독일 실업률이 8%에서 40%까지 하죠. 미국이 4%에서 25가 가고 영국도 꽤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우리 독일은 어느 정도 하는데 미국이 그러면 30년 초반 뉴딜하기 전에 어땠나? 개판 5분전이었어요. 이게 워싱턴에 있는 판자촌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미국 정부도 대공황을 겪고 그냥 돈이 없는 거죠. 돈을 안 주니까 워싱턴에서 이 판자촌을 했어요. 지금 가자지구 비슷하지 않아요? 가자지구나 지금 테헤란 비슷할 거야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찰들이 무력 진압하고 엉망이죠. 이 무력 진압한 장군들이 누군지 아세요? 군대가 진압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진압한 장군이 아이젠하워, 패튼, 메가더 이런 사람들이 진압해서 출세한 겁니다. 유 대표님 처음 듣으세요? 아, 예.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은 그 당시 다민족 국가지만 여러 나라에서 이민을 왔잖아요. 독일계들이 모여갖고서 이거 하일 히틀러 하고 있는 거죠. 5, 6만 명이 모여갖고서. 이런 어마어마한 혼란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왜 고립주의에 갔냐? 아유, 나라니 개판인데 뭐 지금 뭘 하겠어? 딴 나라 도와줄 틈이 없어, 우리끼리 잘 살자. 지금도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100년 전과 비교했는데, 그런데 지금이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자발적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 아까 말한 심리 구조로 얘기한 거죠. AI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상이 위험해지니까 강한 사람한테 붙고 싶고, 감시사회. 여기에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이 불가능합니다. 저항하는 순간에 CCTV 안면인식으로 다 잡혀 들어갑니다.
과거 80년대 학생운동하던 저희 또래들은 도망 다니면서 메시지도 내고 했는데 지금 도망 못 다녀요. 그냥 잡힙니다. 그래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독재자들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쿠데타도 잘 나가서 쿠데타도 바로바로 잡아내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AI 요 부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현실 세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 세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랑 생각이 안 맞는 건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알고리즘 때문에 자기가 중독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유식한 말로 확증 편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강해지는 거죠. 확증 편향이. 고령화로 가면서 사회 시스템도 그 당시는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예요. 미개 척지도 많았어요. 지금 투자할 데도 없잖아요. 지금 AI 빼놓고 투자할 데 없는 성장에 대한 암울한 게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패권 전쟁인데 당시에는 뭐 독일은 조그만 나라였죠. 미국 경제에 뭐 20%도 안 되는 애가 깝죽된 거거든요. 일본도 6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할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섞여 갖고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기득권을 가진 권력 있건 재산 있는 사람이 파시즘을 또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왜? AI가 제일 먼저 조지는 일자리가 기득권 있는 일자리, 라이센스가 있는 일자리들입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교수는 무슨 공식을 만드는 사람이죠. 공부해서 뭐 상관관계가 몇 퍼센트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논문 내는 건데 이거 다 필요 없어졌다. AI가 그냥 지가 알아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서 쭈쭈쭈 내면 결론이 나오는 상황이 되죠. 교수의 이론이 사라졌다. 이 유명한 글입니다. 이거는.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유명한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회계사와 변호사가 싸우고 있죠. 왜? 이거 AI가 다 가능하잖아요. 회계사와 세무사가 싸우고 있고요. 부동산 중개사와 변호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중개사가 이겼는데 또 넘볼 겁니다. 왜? 자기네들의 파일을 갖고는 안 되는데 AI가 다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한참 싸우고 있어요. 이걸 보면 더하죠. 우리가 그동안 컴퓨터공학과를 늘려야 된다. 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뭐 20년 전에 뭐 150명인데 지금도 150명인데 미국 스탠퍼드는 80명에서 뭐 500명이 돼서 우리가 늘려야 돼. 이딴 보도 무진장 나왔어요. 뉴스핌도 그 보도했어. 그런데 미국에서 작년 가을 됐더니 전공별 실업률을 봤더니 컴퓨터공학과 1등이 됐어요. 허접한 일은 AI가 다 해버리거든.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농사 짓는 그 실업률이 제일 낮아요. 몸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미국의 실업률에 바로 나오는. 이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파시즘에 귀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법률 갖고 난리치는 사람 저 머릿속에 그 깊은 심연에서는 나의 일자리와 나의 기득권이 AI한테 뺏길지 모르니 내가 정치 일선에 가서 한번 뒤집어서 우리의 이권을 영원히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본인은 모르지만 살펴보면 DNA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나르시시스가 됐다고 했는데요. 또 사람들이 어딘가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는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은 신밖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누구나 가능해졌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이게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수는 자존 다음이 자아 실현이었는데 그 위로 막 생겨요. 근데 이게 다 가능해졌어요. 온라인 상에서만. 근데 그 사람의 뇌구조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AI 유료과학자 세계 1위, 월평균 유튜브 40시간 세계 1위, 슬로 가짜뉴스 AI가 만든 조회 그 슬롭이죠. 쓰레기 같은 그거 압도적인 1위. 영상 가짜 영상 만드는 거 소라 사용률 1위 도시 서울. 이러고요. 개인적으로 또 뭐 하고 있냐면은 주식 투자가 1,400만 원,
해외 주식계에서 1,100만, 가상자산 투자 1,000만 명, 복권 또 이게 쪼는 맛이 있잖아요. 복권 7.2조 원 팔린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상적으로 뇌가 번아웃 돼서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 주식 투자하신 분은 잠을 깊게 못 자요. 어떻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란은 어떻게 됐지? 인간이면 자기 재산이 걸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노출돼 있어. 한국이 특히 위험한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확증 편향이 강했지만은 자신들의 이런 여건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아유 귀찮아, 사회적인 거예요. 그래 센 놈이 와서 한번 해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슬롭, AI로 만드는 양산 콘텐츠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유튜브로 보는 그 슬롭 있잖아요. 1년에 84억 회를 봐, 우리나라가. 파키스탄 인구 2억 명 넘어 53억 회, 미국 32. 인구 대비로 보면 압도적인 1등인 겁니다. 전철 안에서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철 타서 이런 것 좀 보지 마요. 뉴스핏 열어서 세계 동향을 보고 안다, 뭐 투자 이런 것 좀 보고 좀 봐야 돼.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 뇌가 불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간 이게 이제 히틀러 뭐 이런 애들이 한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 이렇게 한 가지 음모를 믿으면 다른 음모론도 믿는다. 국가별 음모론 신봉제 비율을 보세요. 우리나라도 없는데 멕시코 가면 91%나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죠. 이런 걸 믿는 사람은 미국에서 미국인의 전체 16%, 밀레니얼 세대 34%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 오늘 신문에 달나라 가서 아르키메데스가 우리 지구 찍은 거 보면 동그랗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황당한 거 이거죠. 2020년에 코로나 때 5G 통신망에 코로나를 유발한다라는 음모론이 퍼지면서 77곳의 휴대전화 기지국에 불타고 이동통신사 직원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국에서요. 얘들은 좀 무식하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일 없잖아요. 이거 더 웃기죠?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유대인들이 우주에서 레이저를 쏴갖고서 불을 냈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을 우리 사회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좌우 양극화된 갈등 부분을 너무 쉽게들 보고 있어요. 왜? 뇌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연구는 뇌에 따라서, 뇌 구조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수는 편도체가 발달해 있고, 진보는 전두엽 회색질이 발달해 있고 도파민이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도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맨 처음 이랬잖아요. 보수는 세상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본다. 정글에 가면 일단은 생존 본능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생존 본능이 매우 강하고 그것을 거기에 반응하는 그 뇌가 바로 편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건 안 믿건 학자들이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이걸 더 선호합니다. 레오로 지미그로드라는 사람이 이데올리컬 브레이지라고 했는데요. 극단주의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뇌의 유연성과 관련해 갖고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좌건 우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인지적으로 경직돼 있고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고 모든 걸 흑백 논리를 보는 거예요. 정글에서 흑백 논리예요. 살던가 죽던가, 그죠? 잡아먹히든가 잡아먹던가 둘 중 하나죠. 모든 걸 불확실성을 회피하니까 빨리빨리 후딱 해쳐버리고 하고 권위주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생각들로 우리 뇌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될 텐데 바꾸기 전에 살짝 류지를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지, 뭐 좀 기다려봐.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럼 또 어떻게 됐어 지금까지는. 그건 팽창사에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안 돼요 이제. 그럼 고쳐야 돼 나라를. 그래서 동일한 시기에 한 달 반의 차이를 두고 루즈벨트와 히틀러가 집권했어요. 루즈벨트가 잘한 거는 모든 세상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법안들을 다 법규로 만들었고요.
히틀러는 그냥 대충 정책으로 한 거예요. 정책으로 해서 히틀러도 초기에는 경제적 성과가 컸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큰 차이고, 세상을 바꾸는 거냐 단순한 경기부양이냐 하는 거죠.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대표적인 게 15개인데 우리가 이 법안은 흔히 3R이라고 하잖아요. 릴리프, 구제죠. 여기서 다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은 뉴딜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긴급은행법 뭐 해서 복지국가 개념을 출발하고 정부가 금융개입하고 공공사업진흥에서는 뭐 이를 통한 어떻게 해서 정부가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요즘 우리나라 추경할 때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왜 예술인들 TBS를 지원해야 되느니 만에 요즘 깔딱깔딱 했는데요. 이때 뉴딜 때는요, 도로, 학교, 여기 보시면 예술가, 작가, 음악가도 고용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뉴딜 대공황 이후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한테 용기 내라고 공연도 해주고 그랬어요. 나라가 돈을 대갖고. 우리 지금 그런 거 정책하는 사람이 제 강의를 안 듣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들은 사람이면 뉴딜 때 해서 우리도 하는 거다. 이렇게 이 얘기를 못 하잖아. 모르니까. 책이 잘 안 팔리는 거로 봐서는 안 읽은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일단 뉴딜 때문에 살아보고, 두 번째 경제 성장을 위해서 농촌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 정부가 농촌에 전기 공급하고 농업 신흥을 위해서 금융 지원하고요. 저가 장기 대출 이런 거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태능시간 개발 계획 이거밖에 모르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게 중요하고 이건 별거 아니에요. 때만 하나 짓고 다른 큰 공공기관 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여기 나옵니다. 주택 소유자 대책법에서 주택금융에 국가가 개입한 거예요. 그럼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 우리나라 수십 년째 하는 얘기 있죠. 뉴딜 때 다 시작한 겁니다. 근본이체 폐기, 클래스 금융과 관련된 거고요. 이거 지금 연방증권부 기업의 재무 투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자, 이런 거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법이 있지만 여전히 생활화가 안 돼 있지만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무슨 제약회사가 급등했다 떨어졌는데 여기와 관련된 겁니다. 미국은 100년 전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법은 있지만 제대로 적용을 못 해갖고 실행을 못해서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겁니다. 증권거래법,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서 우리의 금융감독원의 모태는 여기에서 법에 뿌리를 두고 있을 정도로 만들었고요. 산업구조조정도 그 이전은 자유방임 경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산업구조조정 됐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보수가 싫어하는 것들이죠. 최저임금, 최고 노동시간, 단체고섭권, 단결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들 전부 규제하고 노령연금, 실업보험, 장애, 유족, 급여chế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뉴딜은 정책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저는 제 책에서 계속 혁명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런 정도의 정책을 우리가 그 이전에는 그냥 시장이 알아서 다 하던 걸 이런 강제로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럼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47년부터 그림인데요. 이게 소득세, 최고소득세. 저기 숫자를 보면 얼마 보여요? 5타 아니에요. 94예요. 최고소득세율이 94%라고요. 미국의 부자와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언제까지? 케네디가 대통령 될 때까지 90%를 유지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레이건이 이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 94%는 최고소득세인데 우리 돈으로 누가 계산해 보니까 약 200억 정도 버는 사람은 94%를 냈는데 공제를 많이 넣어서 실제로 한 50%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거를 좀 더 긴 그림으로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쭉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소득세가 별로 없었어요. 10%에서 거의 80이 갔다가 전쟁 끝나니까 다시 떨어졌다가 뉴딜 하면서부터 쫙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 연도를 잘 보세요. 파시즘 시대는 1930년대 본격 시작돼요. 20년대 후반 되는데요. 누진 소득세 도입이 1913년밖에 안 돼요. 상속세 16년, 증여세 32년에 나온 겁니다. 이런 것과 함께 세율을 확 올려놨으니
미국에서 매우 어려운 시대. 미국의 부자들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 시대를 뉴딜부터 1970년대 레이건이 집권하기 이전까지, 레이건이 세금 내리기 이전까지를 대압착 시대라고 합니다. 압착은 여러분들이 호떡 만드는 거라든가 달고나 만드는 거 같은 거예요. 위에서 평평하다 찍어 눌러버리는 거죠. 역사적으로 가장 평등했던 시기가 대압착 시대고,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만한 헌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도 구조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냥 방향성만 제시하고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은 모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1번 나라가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스웨덴 모델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스웨덴 맛이 갔거든요. 빈부격차 켜지고요. 스웨덴에 아까 맨 처음에 보셨다시피 스웨덴의 파시스트 정당들이 20%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맛이 갔어요. 지금 그 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오히려 노르웨이는 독특한 나라예요. 거기는 북해 유전이 오고요. 발전량의 94%를 수력을 합니다. 노르웨이는 좀 제껴두고 스웨덴 모델과 핀란드 모델이 맛이 같고요. 지금 나서 덴마크 정도, 네덜란드, 베네룩스, 덴마크, 노르웨이 정도가 제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거덜났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 모델에 대한 것이 지금 없는 겁니다. 진보의 모델은 스웨덴이고 보수의 모델은 미국이었는데 미국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고, 스웨덴 모델도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가 돼야지? 여기에 대해서 없는 거죠.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민주주의를 일단 기본으로 좀 깔아야 되는데, 이 얘기 하다 보면 길어지고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성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구조 전환을 하면 사회 시스템, 아까 뉴딜을 보시니까 노동까지 다 손을 대서, 노동 어디 있어? 노동까지 손을 대는데 우리 이런 거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전환은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면 많은 사람은 이해를 보지만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섬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제로섬 정책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구조 때문에 우리 출산 정책 이거 뭐 바꿔야 된다고 다 아시잖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정치가 끌어주면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데, 이게 제로섬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책에 여러 개 써놨는데요. 교육개혁 좀 하자.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제국이 탄생할 때 교육이 바탕이 돼서 제국이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교육이 망가지면서 제국이 무너져요. 대부분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성공한 거는 교육 때문에 성공한 거죠. 아까 문해력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글자를 가장 많이 이해했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도 많이 다 올라와 있죠. 또 이 의미는 뭐냐면, 산업혁명이 나왔을 때 교육은 안 바뀌고 기술만 좋아진 거죠. 그래서 독점 자본가가 나오면서 그 당시 영국에서 있었던 노동 참사 이런 게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교육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갔던 거예요. 이 결과 뭐가 나온 겁니까? 공산주의가 나온 겁니다. 공산주의. 그 이후에 보편교육이 확대되면서 기술이 천천히 증가하는데 교육이 그나마 돼서 우리가 번영을 이뤘는데, 디지털 혁명 초반부까지는 괜찮았죠. 2000년도에 우리나라 새로 생긴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 무지 많았죠. 그때 생긴 기업들, 우리가 아는 네이버, 다음 뭐 이런 회사들 그때 다 생긴 거지 않습니까? 괜찮았는데 지금 기술은 계속 가는데 교육이 이번엔 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모두의 AI라는 개념이 이재명 정부 공약에 있는 거는, 이 교육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한 발도 못 나간다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때 이런 상황, 교육이 테크놀로지를 못 따라가서 생긴 게 공산주의면, 교육이 또 기술을 못 따라가면 이게 파시즘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일론 머스크가 그 사람이 민주주의자입니까? 파시스트지? 지금 못 따라하잖아요. 종업원들 우습게 보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두 번째는 가짜 정보와 관련된 면역 체계인데요. 제가 이제 가급적 모든 강의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나라가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학교 못 오게 하는 바뀌고 있습니다. 호주가 제일 빠르고요.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이런 나라는 이미 못 갖고 오고요. 가까이 있는 인도네시아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담론을 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 보면은 뇌가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리더 계층은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언론사나 이런 데들도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짜 뉴스를 AI가 잡아들이는 요즘 서비스하는 회사가 해외에 생기고 있어요. 뉴스필름도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가짜 뉴스 잡아갖고서 신고하는 거 하면 광고 많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로 AI를 잡는 모델들을 한번 생각하고요. 지금 네덜란드인가 핀란드인가 그 회사는 선거할 때 후보들이 이렇게 토론할 때 막 얘기하는데 저게 가짜인가 진짜인지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하는 AI가 나와갖고 그 자리에서 뻥이요 하고서 얘기를 해주는 시스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생각하면 이런 것을 바꿔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이대로 가면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우리 사회는 바꾸지 못한다. 선제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행인 거는 이 대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역 피라미드 인구주의에 대가 이제 한 20년쯤 지나게 되면 안정권에 좀 들어갈 겁니다. 특히 청년 고용 같은 거는 일본은 지금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주 대학 졸업자 1인당 일자리가 2개 정도 나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일본보다 한 7, 8년 베이비 부모가 늦기 때문에 여러저러 감안하면은 올해가 2026년, 2030 한 5년 정도 되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거로 봐요. 왜냐면 워낙 위에 베이비 부모들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고요. 수도권 과밀이 만들어내는 많은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러저러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체제를 우리가 잘 보완하고 사벌, 불평등, 사물이 뭐라고 했죠? 불평등, 불공정, 불확실, 불안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게 이게 사회적인 담론이 돼야지. 그랬을 때 우리가 파시즘을 방해하면서 번영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은 저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이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늘상 코너에서 성공한 나라예요. 코너는 어려운 거예요. 쇼트트랙을 잘 보시면 한국이 항상 추월할 때 코너에서 추월합니다. 우리가 1, 2차 오일 쇼크를 통해서 큰 나라예요. 1, 2차 오일 쇼크. IMF 외환위기도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 이번에 디지털 혁명을 일어나서 컸죠. 코로나 때도 우리가 공급망을 잘 갖고 있다가 그래도 코로나 잘 견디고 나왔고요. 이번에도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틀린 게 뭐냐면 과거에 한국의 쇼트트랙이 앞서가는 사람을 추월할 때는 인코스로 추월합니다. 인코스는 순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딱 돌아가면서 이렇게 추월해 갖고서 마지막 순간에 김동성 발 탁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급하게. 근데 다 알아 이제 딴 나라도. 그래서 요즘 김길리나 최민정은 바깥으로 돕니다. 바깥으로 돈다는 얘기는 직선 코스에서 속도를 더 내야 되겠죠. 더 내려면 어떻게 돼요? 이 종아리나 이런 다리에 근육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높은 가속으로 추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심력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가속력에서 평소에 뚝 가다 보니까 이게 커브 돌 때 있죠. 몸을 더 많이 숙여야 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있다.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너가 됐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수축사회라는 위기, 파시즘이 다가오는 이 위기를 우리가 외부로 아웃코스 추월 방식으로 나가면은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루즈벨트 1933년 3월 4일 날 취임 연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걸 바뀌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기득권을 뺏길까 두려운 거고요. 어려운 분도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두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두렵게 생각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확고한 신념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퇴를 진보로 바꾸는 데 필요한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공포, 이름도 없고 이치에 닿지도 않고 정당해지지 않는 그 공포 말이죠.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은 한국은 딴 나라 다 별 수 없습니다. 한국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고 이런 정책들을 계속 개발해서
우리가 실행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세계 10위권에서 1, 2위권으로 저희 독일까지도 추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